제가 가장 짭패라고 생각되는 애는 그 애였어요. 용인에서 19살짜리인데 여자 중학생을 거의 살을 발라낸 애가 있어요. 직접 만나봤거든요. 그런 경우는 확실히 사이코패스 같아요. 사이코패스인데 소시오패스처럼 위장하다가 결국은 폭발해버린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되게 다양해요. 왜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모두 하나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어떤 사이코패스냐를 또 구분해요. 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저는 서울경찰청에서 범죄심리분석관으로 일했고요. 서울 디지털대학교 교수를 거쳐서 지금은 연세대학교 개공교수로 있습니다. 프로파일러의 입장에서 최근 김수현과 고 김세론 양의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쟁점이 미성년자를 사귀었다 안 사귀었다 이런 문제들, 범죄 행위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중심적인 것은 아마도 그것 때문에 김수현 씨가 관련돼 갖고 손해배상을 했네 이런 건데,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린 여배우의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이게 보통 본인이 가스라이팅이 되는지도 모르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와 실제로는 그것이 범죄가 아닌 부분이 우리는 구분이 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체계 하에서는. 그런데 미국의 법체계 하에서는 최소한 김수현 씨가 그 어린 김세론 씨와 어쨌든 성적인 접촉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이상의,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덜하지만 했다면 상당히 그건 문제가 됩니다. 법적으로도.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런 법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실은 우리 시청자들 대중들이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본인이 좋아서 그랬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반대로 안 되지 이런 그런 가치관과 법의 영역과 그리고 범죄 영역이 막 섞여 있는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운 점, 그걸 좀 구분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바라볼 바라고 생각합니다. 김수현 측에서 제시한 증거와 입장, 그리고 고 김세론 양 측근이 제시하는 입장과 증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증거라고 하는 것은 조금 포괄적이고 맥락에 맞아야 되거든요. 서로 다른 증거들, 맥락이 안 맞는 것들을 서로 제시해서 핀트가 안 맞죠, 사실은. 일단 그 김수현 씨 쪽에서 했던 어떤 진술 분석의 업체에서 한 부분은 진술 분석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적인 어떤 모 데이터 자체가 그것이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이 그거보다 10배는 더 많아야 됩니다. 근데 10배는 좀 많아야 되는데 그 정도 가지고 분석을 했다고 내놓으면은 그걸 통계라고 내놓는 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보통 케이스를 최소한 1000개 이상, 3000개는 돼야지. 이 정도가 돼야지 통계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그 어떤 단어와 조사와 이런 연결점들이 기껏해야 한 100개 정도 왔다 갔다? 거기서 어떻게 특징점을 찾아냅니까?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시면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쓴 거잖아요. 발화가 된 게 아니라 쓴 거는 우리가 쉽게 누굴 베낄 수도 있고 따라하기도 하고 오류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진술 분석 업체에서 했다는 것 자체에서 저는 이건 아니다. 이걸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넌센스다 라는 걸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 거고, 그 기법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대신 대상이 너무 적고, 그러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 그 후과,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그 김수현 씨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면은 결국은 다른 쪽의 부분에서의 법적인 문제 다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래도 좀 검찰 쪽이나 이런 데서 많이 좀 증언대에 섰던, 감정을 했던 사람들이 왜 개입했을까?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 받고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선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절박함이겠죠. 김수현 씨 쪽에서는 그게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상관없이 만약에 그게 실제로 문제가 되면 본인들이 타격받아 엄청나니까 이것저것 어쨌든 다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걸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안타깝죠. 그럼 본인의 걸 다 내놓든가. 근데 또 그렇지 않습니까? 연예인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그리고 그 김세론 씨 측이라고 하는 쪽도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은 하필 좀 사회적으로 욕을 먹는 그 유튜브 사이트에 거길 그쪽으로 해서
또 가족인지 뭐 이모인지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측이라고 하는 쪽이 사실은 그러면 김세론 씨에 대한 케어는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걸려요. 그 굉장히 어려서부터 고생도 하고 뭐 까놓게 얘기해서 김세론 씨가 그동안 번 돈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뭐 어떤 한간에는 뭐 최소한 몇십억은 되잖아요. 근데 지금 돈이 하나도 없대요. 그럼 그건 누가 관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왜 그러고 지금은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내놓는 증거라는 것도 사실 빈약하고 또 사실 팬트에 안 맞고 그러니까 계속 논란이 되는 거죠. 정확히 어느 쪽. 그러니까 하필 또 그 과거에 좀 안 좋은 욕을 먹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또 계속 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신뢰성이 떨어지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럼 그 사람들을 빼고 본인 유족들 우리들이 그냥 기자회견한다. 이런 식이면은 저는 그렇지. 그러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같이 하니까 글쎄요. 사회적으로 좀 욕을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욕을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진실공방이 되는 거죠. 네. 고 김세론 측의 제보자가 습격을 당하는 제3의 범죄가 일어났는데요. 주변 유튜버들이 범죄를 부추기고 사건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나요? 오히려 어그로를 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내가 다쳤느니 피습을 당했느니 누가 왔느니 뭐 뭘 했느니 이것들은 다 김세론 씨 건가라고 전혀 상관없는 부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김세론 씨가 왜 그 어린 나이에 그 유명을 달리게 됐는가. 그것이 혹시라도 김수현 씨 쪽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가 핵심인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다 부수적인 얘기들이에요. 그거는 알아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혐의가 이러면 되거든요. 그럼 자기들끼리 뭐 형사하든 민사하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을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들이 거기 있는 증거들이 조작이 됐건 진실이건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렇게 감당할 만한 성인들이고 또 그거 가지고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언론에서 개입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자, 근데 핵심은 김세론 씨의 그 육성이나 아니면 김세론 씨 관련된 것이 진짜 조작된 건지 그건 사실 심각한 범죄거든요. 아니면 조작이 안 됐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은 김수현 씨 쪽이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핵심이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인제 본질적인 형태를 다루지 않으니까 그거를 제시한 사람들의 신뢰성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피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당한 거야? 아니야." 이러면 "거 봐. 니네 증거 조작한 사람들이지." "아니야. 증거" 아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경찰이 이것이 진짜 김세론 씨의 육성 녹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조작된 거냐 아닌지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은 확실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를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은 좀 기다리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수현 측의 기자회견 진실도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몇 가지 인제 제가 인제 뭐 개인 유튜브에서도 얘기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조금 당황했던 건 그래요. 김수현 씨가 기자회견에서 저 당황했던 것은 그 굉장히 슬프고 많이 울면서도 할 얘기는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너무 슬프고 감정에 복받치면은 할 말을 못 하고 막 꺼이꺼이하고 막 차서 내가 뭘 했지 막 주변에 물어보려야 되는데 할 얘기 다 한단 말이에요. 누가 인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 읽는 것도 보십시오. 어떤 뭐 몇 퍼센트 뭐 이게 이런 그게 제일 걸리는 거예요, 사실. 차라리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김수현 씨는 옆에 계시고 거기 뭐 다른 어떤 변호사가 이거를 이 팩트에 대한 얘기를 하든가 감정에 대한 얘기는 김수현 씨. 그게 막 해 버리니까 '좀 걸리는데?'라는 좀 일단 걸리는 데에 대한 뭐 진실 여부 그런 부분이 제일 걸리는 부분인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 자체가 조금 분석할 수 없는 거예요. 분석해도 사실은 제대로 된 게 아니고 또 거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2016과 2018 년도와 2025 관련된 게 그 분석한 내용 중에서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 2018 년도와 2025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숙제를 안 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김수현 씨가. 그건 확실히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 분석 보고서를 한 내용이 실제로 핵심적인 건 이거죠. 2016과 2018이 2025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2016과 2018이 같아. 아니면 이웃사해 아니면 또 다 달라? 그럼 2018과 2025가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이건 또 같다고 해?
그럼 도대체 뭘 주장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럼 확실히 해명을 해야죠. 우린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뭐 92%니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사실은 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건 아니고 왜냐면 전체적인 어떤 대상이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걸리는 건 그런 거죠. 딱 20살일 때 20살 한 달 뒤부터 사귀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그럼 기다렸다가 사귀었다는 건가요? 생일이 김세론 씨가 아마 여름 6, 7월 왔다 갔다인데 그때부터 사귀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야죠. 알아왔어. 알아왔고 그냥 그때도 성인 전에도 알아왔고 얘기도 했고 그랬는데 성인 된 딱 그날부터 달 다음 달부터 애정의 감정으로 인정을 했어. 요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어스름하게 넘어온 건 인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진실에 가까웠다고 봐요. 근데 이걸 딱 끊어버리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의 감정이 19살 11개월과 20살 1개월 사이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죠. 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법적인 문제가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어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은 주변에서 조언을 조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사실은 어렸을 때 알아왔다. 그리고 근데 사실 본인도 애인이 있었고 김세론 씨도 뭐 없는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젊고 어렸을 때는 사실은 뭐 솔직히 양다리도 있을 수 있고 서로 뭐 감정이 섞일 수도 있는 나이인데 우리가 일부일처제에 꽉 하는 건 고리타분한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환승연애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내가 도와주기도 했고 뭐 그러다가 감정이 생겼고 그런데 그게 약간 뭐 미성년자 뭐 여러 때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인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맞았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것도 그거죠. 계속 어떤 언론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계속 김수현 씨 쪽을 옹호하는 쪽으로 계속 써주잖아요. 누구 뭐 연상의 누구 사실은 김수현이라 누구다. 그 의도가 뻔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쪽에서 그러니까 뭐 그걸 뭐 이렇게 소스를 줬다 그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걸 쓰시는 기자님들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뭘 얘기하냐면 김선훈이라는 사람이 실제로는 상당히 심각하게 힘들었기 때문에 주변에 누구한테도 손을 내밀고 잡아주면 애정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김선훈 씨가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은 이 언론도 그렇게 쓰면 안 되죠. 말하자면 그 힘든 때 부모라고 하는 가족들이 못 잡아주고 있는 상태니까 가장 가까운 아이돌 누구랑 감정을 소통했다. 그러다가 잠깐 멈칫했을 때는 김수영과 감정을 통했다. 이게 육체적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3명을 사귀었다 4명을 사귀었다 표현하는 건 이건 너무나도 악의적이고 자극적이죠. 그러니까 A 아닌 B다. 김수현이 아니면 김수현 아니다라고 그 몇몇 언론들이 얘기하는 건 이건 너무 악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수현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김세현을 죽이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데이트 폭력에서 물리적 폭행과 가스라이팅 중 어떤 게 더 위험하고 요즘 사례가 많나요? 우리가 말하는 교제폭력 혹은 교제폭력 살인, 특히 교제폭력. 교제폭력 자체의 그 폭력은 관계성 폭력부터 시작해서 경제적 착취 다 포함하는 겁니다. 관계성 폭력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카톡 내가 보내면 바로 답해. 일이 빨리 없어져야 돼. 그리고 답장 빨리 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사귀지 마. 다른 사람하고 인사도 하면 안 돼. 이게 관계성 폭력입니다.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리고 경제 착취 같은 경우는 뭐 많이 하는 건 돈 벌어 와서 갖다 하는데 그것을 마치 되게 자연스럽게 명품 같은 경우나 뭐 비싼 걸 사오게 하고 근데 사오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는 게 자연스러워. 이런 것들. 근데 그중에 아주 폭력 중에서 물리적 폭력은 그 뒤에 한참 뒤에 나타나는 전체 중에 20%도 안 되지만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앞에 관계에서 이미 다 진행된 상태에서 물리적 폭력이 들어갔을 때는 이미 되도록이 힘든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가 이제 그때까지 가기 위해서 일단 길들이기, 그다음에 가스라이팅. 뭐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부분은 그루밍 같은 경우는 일종의 심리적 통제가 되는 거고 가스라이팅은 그거보다 조금 나은 상태에서 행동 통제가 되는. 그다음에 나타나는 게 물리적 폭력. 그게 안 들으니까 스스로 막 뭘 찍어 보내라, 막 자해하라 이런 것들이 되는. 그게 다 교제 폭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사례가 많냐라기보다는 과거에는 그게 교제 폭력인지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니까
이런 걸로 퉁쳤던 건데 지금은 규정이 되니까 케이스가 늘어나는 거지. 예전에도 많았죠. 예전에 더 많았죠. 그리고 그때는 여성들이나 아니면은 그걸 당하는 사람들이 그게 뭔지 모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했던 건데 지금은 그거를 뭐 경찰에 신고도 하고 상담도 요청하니까 케이스가 늘어났어. 행위는 비슷한데. 근데 또 하나는 SNS라든가 아니면 뭐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는 가해자들이 그걸 보고 모방을 하는 거. 그러니까 더 많이 늘어나는 케이스가. 더 악랄해지고 더 교묘해지고 피해자들도 실제로는 거기서 느끼는 거죠. 아, 저게 그거구나. 라고 해서 상담도 하고 제기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많아지는. 그러니까 보고되는 게 많아지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들은 가스라이팅이 잘못된 걸 인지는 하는데 왜 도망가거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할까요? 그거는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누구한테 이거를 확인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가스라이팅입니다. 내가 잘못했나? 안 잘못했나? 모르게. 이전에는 아예 이게 잘못했는지 아닌지 행위도 자체에 가치 판단 안 하는데 이제는 가치 판단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그게 아니라고 해. 그럼 아닌 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뭐냐면 이것이 이제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해버리면은 경찰이 처리를 안 해줘요. 그냥 뭐 대충 뭐 이렇게 그 합의하세요 뭐 이렇게. 그리고 관심을 갖는다도 연속성이 없어. 그러니까 몇 번 하다가 자기 풀에 지쳐갖고 스스로 합류 안 시키는 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 왜 도망 못 갔어? 너 왜 아니라고? 아니 했어요. 했는데 실제로는 효과가 없으니까 스스로 포기하거나 예전역에 다른 방식으로 순응하거나 아니면은 기회만 기다리고 있을 경우. 근데 이게 경찰이나 아니면 외부만도 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그럽니다. 오빠, 만약 자기 엄마, 아버지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 네 남자친구 누구? 되게 훌륭하고 직업도 괜찮고 그래 보이는데 너 왜 그래? 라고 오히려 자기 딸을 아니면 자기 여동생을 자기 기준으로 억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 어디 손 벌릴 데가 없는 거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나서주지 않아. 이것 때문에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나 아니면 관계적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과 성인이 연인의 관계 만드는데 그루밍이나 가스라이팅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역 배우나 아역 아이돌이 사실은 여자 아이돌이나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험하다는 건 이게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는 어리잖아요. 근데 육체적인 어떤 걸 원하잖아요. 그죠? 성적인 코드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 머릿속에서 뭐를 할까요? 성인으로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성인으로 보이려고 하면은 성인과 사귀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귄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보통 인제 괜찮은 어른들이나 아니면 괜찮은 소속사들은 "아니야. 그거는 너의 직업일 뿐이고." 그런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는데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 넌 어리지만 성인으로 너 지금 돈 벌고 그러잖아. 상관" 이게 자연스럽게 그루밍이 되면은 중학교 때 아니 초등학교 때 성관계하는 것을 그냥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끔 해요. 그러니까 김세론 씨가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김세론 씨는 너무 어린 나이에 저 아역 배우도 되고 스타가 됐는데 문제는 지금 나오는 바에 의하면 케어가 거의 안 됐어요. 뭐 지금 다 아는 거 아시는 것처럼 경제적인 케어는 뭐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심리적 케어가 거의 안 됐어요. 아역 배우인데 지금 뭐 종편에서 어디 뭐 지금 상당히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본인의 정체성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머리와 몸은 아이인데 바깥에서 원하는 것은 성인의 몸과 성인의 어떤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맡겨 버리는 거죠. 소속사든 아니면 주변에 뭐 가까운 누구든. 그러니까 그 성관계 하는 것을 그냥 당연히 뭐 그냥 별거 아니야라고 별거 아닌 게 아니죠. 심각한 문제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래서 그렇게 성관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성관계 아니에요. 그건 강간이에요. 그건 강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성적인 것이 아는 상태의 성관계를 사비하에서 하는 것과 그리고 미성년자 특히 12, 13, 14세 때 왜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있냐면 그걸 합의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했다는 거 그건 심각한 성범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거 거의 뭐 20-30년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법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왜 그 유명 대법관이나 누구가 욕을 먹겠어요.
그 사람이 판결한 것 중에 소속사 사장과 여중생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무죄 때려 갖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대법관이. 그런 엉터리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이용해 갖고 그 어린아이들을 우리는 사귄 거라고 그루밍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한테 사랑한다고 편지 보내, 우리는 애정 관계라고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성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버리고, 경제적으로 다 착취한 다음에 버리고, 그게 김세론 씨라고 제가 확신해서 말씀 못 드리지만은, 보통의 그 여자 아역 배우들이나 여자 아이돌이 위험한 게 그런 겁니다. 그게 해서 엄격하게 심리적 관리라는 케어가 되지 않으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실은 부모님이나 아니면 소속사에서 잘하지만, 우리가 반짝하다가 없어지는 아역 탤런트나 여자 아이돌 보면은 대부분 그렇게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사이코패스가 무엇인가요? 단순 살인마와 다른 건가요? 우리가 인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라고 하나, 관용어 같은 거죠. 예.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이라든가 아니면 범죄학자 사이에서 조금 개념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냥 반사회적 인격 장애이고, 그것을 인제 일종의 관용명으로 쓰는 거를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거죠, 인제 사회적으로서는. 근데 인제 사이코패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게 쪼끔 역사적인 부분은 의사들이 보는 것과 범죄 다루는 사람이 보는 것이 사실 영역이 다른데, 그런데 조금 다른 사람과 다르게 심리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1930년 40년대에 알게 되면서, 이거를 인제 그 의사들도 요렇게 부르고 범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다가 이게 서로 일치가 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범죄자가 많더라. 아주 강력한 범죄자가. 그래서 그게 사이코패스 뭐 이렇게 되면서 해서 그걸 관용명이 인제 학술 용어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정신병질자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반사회 인격 장애라고 하는데, 그럼 정신병질자라고 하면은 뭐가 문제가 되면 정신병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사이코와 사이코패스를 또 나눕니다. 그러니까 사이코라고 하는 것은 정신병을 가진 사람, 그리고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인격 장애, 그러니까 성격, 인격과 정신병은 다른 겁니다. 그럼 이제 논쟁이 됐던 게 이거죠. 명제화는 정신병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의사들은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과 범죄를 연결시키지 마라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고, 근데 인제 연관성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상관성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하자면은 사이코패스라는 것을 딱 봤을 때 이런 겁니다. 사이코패스가 모두 나쁜 사람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인제 오해하는 건 이런 거죠. 사이코패스 이꼴 악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악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성격에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사회적이라고 해서 모두 범죄자냐? 아닙니다. 반사회적이라고 해서 모두 잔혹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인제 말하자면 에디슨 같은 사람이라든가 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에 들어갈 수 있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안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감이 다르죠. 그거 어떻게 그런 유명한 사람을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주변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아주 짜증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가 심리 상태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게 뭐라 하면 좀 법규 규범을 잘 안 지키려고 해요. 자기 중심성이 강하고. 그런데 법규 규범을 안 지킨다고 해서 모두 나쁜 사람이냐? 그건 다른 거, 범법자지만 이거는 인제 엄격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되게 자유롭고 되게 그 자유분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꼭 나쁜 사람이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카소 같은 사람이 되게 자유분방하고 생각도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하고 할 때 불편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창의적, 자기 영역에서 성과를 내잖아요. 그럼 그건 선악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게 그런 거예요. 사이코패스가 곧 나쁜 사람, 악한 잔혹범죄자,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연쇄살인범, 살인범 중에 되게 심각한 살인범 중에 상당수가 사이코패스더라, 반사회 인격 장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흔히 말하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잖아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이걸 사이코패스가 이만큼 있으면 그중에 범죄 일사는 아주 적고, 사이코패스가 이만큼 있는데 그중에 천재도 있을 수 있고, 그중에 좀 아무 말 없이 그냥 자기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헷갈린 거예요. 그거를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언론이나 아니면 일부 인제 범죄 심리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교묘하게 이용해 먹거나 아니면 그거를 통해서 뭔가 그걸 약간 좀 뭐 이렇게 좀 그렇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래 사패요?" 라고 아니 그러니까 바로 묻는 거예요. 왜냐? 다른 기준이 없어요. 아니 근데 사실은 프로파일러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범죄 심리를 다 공부한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냐 아니를 묻질 않습니다. 잔혹도를 물어요. 범죄의 잔혹도가 얼마나 돼? 재범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이런 걸 묻는 거지. 성적인 형태의 좀 일탈 행위가 있었어, 이렇게 묻는 거지, 사페 점수하고 범죄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만 근데 우리가 충격적인 형태의 연쇄살인범이라든가 이런 연쇄강간범들을 언론이나 아니면 사건을 많이 봤잖아요. 그죠? 뭐 신림동 사건도 그렇고 뭐 유영철 뭐 강호지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튀어나오는 게 "사페 맞아?" 라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등지시키면 안 되는 거죠. 살인마인데 사이코패스인 사람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인제 그 사이코패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부터 얘기를 해야죠. 냉담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냉담하다는 게 감정이 없는, 그러니까 감정과 떨어지려고 하는, 그리고 반사회성. 이게 반사회성은 크게 두 가지 세 가지 나눠질 수 있죠.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싫어하거나, 그리고 또 인제 일탈행위가 잦고 그렇게 규칙을 불편해하는 사람들. 요런 것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합치면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생각해 보시면.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조합하면은 '어떤 살인범이 딱 그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쇄살인범 당연히 혼자 있고 법을 자주 어기고, 그리고 뭐 주변에서 뭐 사람 죽어나가도 냉담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데 별로 없고 감정이 동요가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코패스와 연쇄살인범을 동일시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특징은,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냉담한 사람도 많고 규칙을 어긴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싫어하는 사람 근데 이게 또 다른 거는, 반사회성이라는 게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싫어하는 사람이 눈에 띕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울리기 싫어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훈련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중고등학교 때는 진짜 혼자만 있고 막 했는데 몇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아 이렇게 살면 내가 밥도 못 벌다.' 그러니까 가짜로 웃고 속이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아니 그래야죠.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하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사페인 거예요. 네, 훈련된 사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이는 것은 훈련되지 않은 사페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방화범들, 그냥 막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불 지르고 뭐 사람마다. 근데 감춰진 사페들은 우리가 안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인제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들은 엑스레이 사진도 일반인들과 다른가요? 정확히 말하면 엑스레이가 아니라 CT죠. 뇌 사진이죠. 그리고 MRI, CT, 활성 MRI나 CT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엑스레이는 인제 이 뼈고 그게 아니라 이제 머리에 인제 뭐 예를 들면 감정을 통제하는 영역에서의 활성도가 떨어진다. 그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냉담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울어야 되고 지금 굉장히 슬픈 감정을 같이 영화를 이렇게 슬픈 영화를 보는데 보면서 찍는 거예요, 그 MRI를. 근데 다른 사람, 보통 사람들은 거기가 활성화돼서 막 울고 막 감정이 복잡해, 여기는 활성화가 안 되네? 그러니까 그건 아마 FRM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니까 그래. 대부분 이러네. 맞아요. 그게 달라요. 다른데 이제 그런 거죠. 다르다고 나쁜 거냐? 다르다고 그게 나쁜 놈이냐?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활성도는 떨어져도 분위기 봐서 우는 거예요. '어 이건 내가 울어야 될 상황인데?' 눈치를 보고 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울기 시작하면 자기도 같이 우는 거예요. 훈련된 거죠, 내가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찾아내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맞아요. 근데 현실에서 그걸 찾아내기 쉽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은 애저녁에 안 보입니다. 왜냐? 회사에서 그런 사람 고용하겠습니까? 애저녁에 저기 다른 데가 살거나 애저녁에 혼자 하는 직업을 합니다. 혼자 하는 직업. 혼자 하는 직업인데 어떻게 튀겠어요?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은 직접 만나보시거나 대화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고 그래서 프로파일러들이 하는 4-5 가지의 주요 업무나 행위 중에서 사람들과의 면담, 인터로게이션 그리고 행동 분석 이게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페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그 흔히 말하는 반사회성이 얼마나 있느냐를 찾고 그리고 어떤 감정에 반응하는 걸 찾고 그러다 보면 요 사람은 요렇지만 사페는 있지만 어떤 사페? 활성소가 없고 이게 범죄적인 사페 그 범죄적 행동을 얼마나 이런 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찾기 위해선 행동도 봐야 되고 물어보고 물어본다는 게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기를 듣는 겁니다. 얘기를 하면서 들으면서 그게 PCRL 테스트입니다. 그게 사이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요 사람은 사페인 것 같은데 실제는 공격성은 없네, 있네 이런 걸 판단하는 거죠. 감정이 무딘데 방어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범죄율이 그런 쪽에서 높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페가 범죄율이 높지 않습니다. 예, 사페는 높지 않아요. 근데 연관이 되는 건 뭐냐면 내 감정을 이해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감하고 근데 넌 왜 이렇게 그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페가 저기 밀림이나 정글에 혼자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죠. 근데 섞여 살아야 돼요. 사회는 섞여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섞여 살려면 거기에 맞는 역할이라든가 뭔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가 돼요? 따돌림도 당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데 갈등이 생기면 푼단 말이에요. 갈등 해소하려고 그러는데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자체도 무감한 거예요. 폭력을 저지르고 때리고 뭘 해도 아니 감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쟤들 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부터 다시 차근차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러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뭐냐? 이 갈등을 이 폭력적으로 해결하는데 그 폭력이나 어떤 방법을 해결하는데 나는 되게 쉽구나. 왜? 사람 죽이거나 사람을 공격하는데 특별히 감정에 이게 없어. 그게 더 쉽죠. 그리고 더 꺼리낌이 없고. 그러면은 그게 쉽게 훈련이 되면 그 범죄를 보다 더 쉽게 학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쇄살인범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것 때문이 그런 건 아니에요. 연결이 논리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일반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를 마주쳤거나 대할 때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 딱히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으시는데 사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정확히 그건 소페입니다. 소시오패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의 사회 속에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또 하나면 남을 이용하고 정확히 말하면 이거죠. 자기밖에 모르고 냉담하면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속이고 감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보통 우리가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감정 이용자, 감정 약탈자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사페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런 사람 중에 사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무감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이코패스는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감정을 이용하고 속이고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 그게 보통은 피해라고 하죠. 절대 그들을 설득해서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래서 다른 사람이 다치고 아니요. 이미 그 상태를 그 사람들은 넘어섰기 때문에 설득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속일 필요도 없습니다. 속이면 금방 압니다.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보통 그런 사람들은 지능이 높고 아니면 그런 속이는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띕니다. 보통 사람. 그러니까 가능하면 피하고 또 같이 대응을 하고 혼자 말고 다른 사람과 비슷한 같이 대응하고 그전에 피하고 같이 대응하고 엄격하게 내가 그 도덕적 기준에 맞게끔 정확히 약점을 안 잡히게 하고 3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 이런 존재들은 감정 이용자이기 때문에 '쟤는 나한테 이용이 잘 안 되네.' 그럼 먹잇감을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 보통 이런 사람들한테 이걸 원하는 거잖아.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 갖고 좋은 사람만 그건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하실 일입니다. 본인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님이나 그런 분들은 당연히 그러셔야죠. 근데 본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면 괜히 오지랖 넓게 개입하지 말라. 3 가지 피하고 같이 대응하고 내 삶을 약점 안 잡히게 하는 게 제일 소시오패스란 무엇이고 사이코패스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물론 인제 이게 역사적으로 조금 혼동이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정신과 의사들과 범죄를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간에 인제 개념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갖고 어떨 때는 사이코패스가 어떤 소시오패스라는 게 서로 개념적으로 서로 혼란됐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봐도 쪼끔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근데 명확히 구분할 건 이겁니다. 사이코패스는 무감자, 그러니까 냉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소시오패스는 감정 이용자, 그리고 사람을 그 감정을 목적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이게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조직적인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모두 흔히 말하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맞습니다. 그럼 반사회 인격 장애가 선천적인, 후천적인 이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제 보통 학문적으로는 뭐 이렇게 얘기해요. 262라고 얘기합니다. 262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게 2고 후천적인 게 6이고 2는 모른다. 왜냐면 여러 가지 영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인제 선천적인 거 2가 사페, 6이 소페. 그러니까 후천적인 것이 훨씬 더 강한 것이 소페고, 그리고 이 사페는 선천적인 쪽에 좀 가까운데, 이거 막 우리가 잘 이게 헷갈리는 것은 이게 사람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여러 사회적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선천적이고 어디가 후천적인지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혼동이 되지만 크게 나눠서는 후천적인 부분이 소패고 선천적인 부분이 사패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의 어느 영역에서 감정에서 냉담 반응이 안 하는 부분은 그게 바로 인제 흔히 말하는 사패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피해야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감정이 균일하고 사람 대하는 게 다 유사한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고, 말하자면 얼굴이 몇 개인, 몇 개의 가면을 쓴 이런 사람들은 사실 조심해야죠.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소시오패스가 가면을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속이죠. 근데 사람을 속이는 것이 꼭 범죄적인 거냐? 생각해 보시면은 M&A 하는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상대방과 블러핑이라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사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그런 것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소패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소패라고 해서 그게 꼭 잘못된 거냐? 꼭 그렇지 않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의 특성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개인에 대한 감정을 크게 다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거는 그건 경제 영역이고 또는 사회적인 영역이고, 다만 그 감정을 이용해서 다른 방식으로 착취를 하는 이런 거는 범죄 영역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어렵고 그걸 교묘하게 피하는 게 소시오패스들입니다. 좀 이상해 보이는데 성공 가도를 달려 잘 나간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면 그냥 "잘 나가십시오."라고 하면 됩니다. 알아서. 다만 그러다가 크게 걸리지 말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거기서 뭐 주가 조작을 했든 뭐 사기를 치다가 했든 그건 알아서 하는 거죠. 그거는 법이 알아서 책임져 주는 거고, 내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감정의 어떤 기복이 되는 것들이 너무 심하거나 눈에 띄게 나를 속이거나 아니면 내가 나한테 큰 피해를 줘야 그럼 당연히 피해야죠.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범죄와 직접 보셨던 범죄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잔혹 범죄자들은 상당히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높죠. 이미 잔혹 범죄자로 밝혀진, 그런데 인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은혜라든가 아니면 이런 약간 어설픈 사기꾼들. 어설픈 사기꾼들이 조금 아주 지능적인 사기꾼이 돼 가서 결국 그래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게 만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소시오패스의 진화죠, 말하자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면세방화범 같이 그냥 외톨이 같은 형태로 불지르고 다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인제 보통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보는 어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사실 과장돼 있는 거죠. 과장되게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런 거고. 이 행동이 좀 튀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나인 퍼즐이라고 하는 요번에 김다미 씨 나오고 손석구 씨 나오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범죄자로 의심받는 뭐 프로파일러 뭐 이렇게. 그래서 그건 그겁니다. '아 프로파일러 자체가 조금 사페 기질이 있구나.' 이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프로파일러라고 해서 꼭 그 사페 기질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딘가 집중도가 높고 사이코패스들을 관찰하고 그들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흉내를 냈거나 아니면은 그런 측면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채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과 실제를 좀 헷갈리지만 그거는 당연히 그게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다만 실제로도 인제 프로파일러 중에서도 쪼끔 좀 이제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있고 저 뭐 몇 번 보기도 했고. 근데 그렇게까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눈에 띄었으면 애초에 거기까지도 오지도 못했고 그런 거고. 정유정 같은 경우나 이게 잔혹살인범과 또 사페를 헷갈리면 또 안 되는 것은 일종의 감각적으로 훈련받은 아니면 훈련된, 그러니까 사페는 아닌데 오히려 소시오패스에 가까운데 이게 반복적인 훈련에 의해서 반복적인 강화에 의해서 그런 잔혹살인범이 된 경우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다만 아주 지능적인 사기꾼 같은 경우는 소시오패스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문제는 인제 사이코패스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사이코패스 문제라는 것이 다중살인자, 예를 들면은 뭐 최원종이라든지 저 서현역의 최원종이라든가 신림동의 조선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으로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사회에 불만이 많아서 다중살인을 하는 범죄자들을 사이코패스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반사회적인 성격은 있지만은 그들을 모두 사이코패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외국에 같은 경우 외로운 늑대라고 하죠. 외로운 늑대 총격범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건 오히려 분노 살인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영역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인제 말하자면 범죄 분석이라든가 이런 원칙적인 부분이고 대중들이 요구하는 건 달라요. 왜냐? 대중들은 저런 범죄자가 나와 다를 거를 바라는 거예요. 사페이길 바라는 거예요. 왜냐? 나랑 비슷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나락에 빠지거나 뭐 해 갖고 범죄자가 된다는 건 본인한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사페죠? 사페가 맞죠?"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요구죠, 그거는. 그거를 사실 전문가 집단에서 정확히 구분을 해 줘야죠. 사페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 사람이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다양한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맞는데 이거를 짧은 안에 흔히 말하는 보도 안에 못 녹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페 아니냐 사페냐의 논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주로 인제 부모를 죽이거나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 부인, 자식까지 다 죽이면서 자기는 못 죽는 동반 자살을 가장한 범죄자. 그럼 그 사페가 맞습니까? 글쎄요. 그 사페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왔을까요? 예전역에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했겠지. 그러니까 그럼 그게 뭘까요? 아마도 의존형, 의존형 장애가 강한, 가족한테 너무 의존이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못 견뎌 하는 어떤 과시형 범죄자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사페냐 사페냐 또 논하는 거. 그런 사건들부터 시작해서 특히 잔혹 살인 범죄자에 대한 많은 분들이 저기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사페 여부에 대해서. 근데 그중에는 분명히 사페가 있어요. 근데 그 사페 여부를 짧은 시간에 밝혀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면담도 해야죠. 기록도 봐야죠. 과거 경력도 봐야 되니까 우리가 보통 한 범인을 사페 여부라든가 이런 걸 판단할 때 최소한 한 달은 걸립니다. 그냥 단순히 이걸 그 PCR 테스트를 해서 하기에 그거는 오류가 너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시간을 안 줘요, 경찰 수사 시간은.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에 쫓기는 경우도 있고 또 숙련도가 떨어지는 프로파일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게 제일 안타깝죠. 제가 가장 본 사페라고 생각되는 애는 그 애였어요. 용인에서 19살짜리인데 여자 중학생을 거의 살을 발라낸 애가 그 있어요. 직접 만나 봤거든요. 그런 경우는 확실히 그건 사이코패스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인데 소시오패스처럼 위장하다가 결국은 폭발해 버린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되게 다양해요. 왜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모두 하나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어떤 사이코패스냐를 또 구분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영역이 있다 그랬죠. 감정성이 강하냐 아니면 반사회성이 강하냐 일탄핵이 강하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점수 중에서도 그 점수가 어디가 높은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 범죄자를 어떻게 다루느냐 방법이 다르니까 그래서 인제 그걸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 안 하고 그냥 보통 잔혹하게 토막을 냈으니까 사패고 토막 안 내 아니 그렇잖아요. 그 사패 아닌 경우도 토막 내는 경우 많고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죠. 양광준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육군 소령인데 자기 부서의 여직원을 죽여서 토막을 내서 한강에 유기한 경우인데 이건 분명히 인제 일종의 직장 내 괴롭힘과 그리고 또 그것을 이 스토킹범과 이게 다 연결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저 양광준이 사이코패스냐? 겉으로 봐서 사이코패스 같지만 저는 사이코패스라고 보진 않아요. 예 그런 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프로파일러라는 특수한 직업을 가지면서 생긴 직업병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뭐 많은 뭐 팬분들이나 아니면 뭐 기자분들이 묻고 그런 부분이 있죠. 사람의 행동을 늘 분석합니까? 사람의 말을 그렇게 꼭 그렇게 분석적으로 듣습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과 사귀는 거 아니면 감정 교류가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랑 같이 일을 했던 프로파일러 애들도 사실 결혼했던 애들도 이혼도 많이 하고 또 혼자 사는 애들도 꽤 되고 분명히 부딪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의 사람들과 뭔가 다른 형태의 행동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건 아닌데 좀 불편한 거니까 아예 내 부모나 내 형제들은 불편해도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게 인제 일종의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그게 직업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의 결과가 내가 외톨이가 되거나 아니면 뭐가 튀니까 그걸 안 하려고 뭔가를 보호막을 치고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하고 심리적으로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직업병이죠. 그게 실제적인 직업병이죠.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우려하는 범죄 유형은 어떤 게 있나요? 과거에는 뭐 살인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 이런 것들. 근데 인제 범죄 자체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특히 인제 범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과거에는 어음 사기라든가 뭐 사회적으로 크게 많은 그런 뭐 연쇄살인 이런 얘기 많이 얘기하고 있고 또 아동 성범죄 했는데 최근에는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기죠, 사기. 다단계 사기부터 시작해서 실제로는 뭐 사칭 사기,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뭐 노쇼 사기 같은 사기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인제 소위 우리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뭐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는 그런 묻지마 범죄 같은 느낌의 그런 것. 크게 두 가지 영역 중에 그리고 거기 그에 필적하진 않지만 그래도 연결되는 게 성착취 범죄. 그러니까 엠번방, 뭐 서울대방 그 흔히 말하는 딥페이크 같은 그런 거 포함하는 다중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이걸 유사 성범죄라고 해야 되나? 이런 성범죄인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섞여 있는 이 세 가지가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죠. 한국 성범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가요? 사실 그 성범죄를 문화권이나 사회마다 비교하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의 특징들이 다 있는데 확실한 것은 한국의 성범죄 형량은 확실히 낮은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과거에 아시다시피 친고죄 영역이었고 흔히 말하는 정죄에 대한 범죄 이렇게 되니까 근데 미국 같은 이건 폭력 범죄거든요. 폭력. 그러니까 영역 자체가 다릅니다. 폭력과 착취의 범죄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 비근한 예로 이렇게 한번 얘기 들어보면 이런 거죠. 어떤 범죄자가 강도와 강간과 폭력, 절도 이 세 가지를 한 피해자한테 다 같이 했어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훔치러 들어왔다가 돈을 빼앗고 성범죄를 하고. 그럼 우리가 그거를 세 가지 형태가 막 섞여 있는 거라고 하면 보통 통계를 낼 때 대표 범죄를 먼저 냅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미국은 대표 범죄가 뭐냐면 강간입니다. 왜냐하면 형량이 제일 높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범죄를 생각하니까. 우리는 강도입니다. 강간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이라는 게 보통 2010년 이전에 분명히 이 범죄자는 연쇄 강간범인데 범죄 일람표에 강도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표 범죄를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 신고받고 한
그 경찰이나 거기서 사실 이게 다 있는데 연쇄강간범이면 강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강도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캐치가 안 되는 거지. 그만큼 성범죄에 대한 위험도라든가 이런 걸 우리는 최근에도 사실은 뭐 큰 차이 없는데 굉장히 낮게 봅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은 형량도 낮은 거고, 최근에서야 이제 강간범을 실형 3년 이상을 때리지만은 한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2-3년 정도? 더 큰 문제는 2005년도 2000 그때의 아동 연쇄강간범, 그냥 연쇄강간범이 그냥 15년이에요, 무조건. 왜냐하면 최고 형량이 15년이니까. 그럼 2020년에 나왔잖아요. 아동 연쇄강간범이 나와서 그게 그 김근식이나 뭐 그런 경우죠. 박병환이나 이런 경우가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종신형입니다. 한 번만 해도. 그리고 강간범죄는 최소한 유기징역 7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건 별도로 민사소송에서 돈을 많이 물어줘야 돼. 그러니까 성범죄를 다루는 문화권 중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사실은 남성 중심이거나 아니면은 성범죄 자체를 그냥 숨기고 별거 아닌 걸로 하는 그런 것이 아직도 사법기관에서 있습니다. 사기 수법 등의 형량은 어떻게 되고 사기쳐도 조금만 살다 나오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가중주의의 문제예요. 가중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러도 보통 저지르는데 한두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명한테 하고요. 그리고 수십 명한테 하기도 하고 또 여러 범죄를 저질러. 근데 주로 이제 전종을 사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1억을 편취를 했고 저 사람한테는 500만 원, 저 사람한테는 뭐 1,000만 원 이렇게 쭉 하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은 피해자가 여럿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피해에 다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장 높은 거에서 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형량 가장 높은 게 이제 1억을 이제 편취한다고 뭐 거기서 형량이 예를 들면 뭐 5년, 6년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2년 반. 그러니까 7년 반이 최고 형량이에요. 근데 그게 웃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럼 이 범죄자한테 생각하면 그럼 사기를 더 치고 올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사기 액수가 50억이 넘으면 특가법이 들어간다 막 그래. 그런데 특가법이 안 되게끔 각각을 낮추는 거예요. 액수를. 어떻게 낮추는지 아세요? 합의를 하거나 돌려줘요. 그래서 그거 넘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인제 그렇게 그 많은 사기를 친 아주 다중사기범이라고 하면 사기 범죄 조직이 기업형이에요. 거기에 사장, 대표. 사실은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실제적인 범죄자 아닌데 일종의 바지사장 같은 건데 들어가도록 이제 바지사장, 일종의 배우를 쓰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그 대표가 보통 받으면 많이 받아야 10한 2-3 년? 그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피해자가 뭐 수백 명이에요. 그럼 그 수백 명이 다 재산을 잃고 다 피는 흘리는데 주범은 12년이고 종범은 대여섯 명이 기껏해야 6년, 7년, 6년, 7년 정도예요. 이게 그것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 이런 사기범들은 굉장히 가석방이 잘 됩니다. 그것까지 생각하면 실제로 12년 받으면 한 8년, 6년이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계속 뭐 합의서 내고 뭐 그 사기친 돈으로 그 변호사 사서 막 해요. 그래서 사기 형량이 몇 년입니까라고 묻는 게 되게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수사되는 액수와 기소되는 액수와 재판에서 받아들이는 액수가 다 다릅니다. 다 축축축 줄어.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 돈으로 변호사 사서 쫓아다니면서 합의서 받고, 그 합의서라는 게 안 써줄 것 같죠? 아닙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 나한테 사기 3억 당했잖아. 뭐 나 몸으로 때우면 그만이야. 근데 대신 내가 1억은 줄게. 1억 지금 받고 쓸래? 어차피 난 뭐 그럼 100이면 100 써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2억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숫자가 사라지는 계속. 그럼 실제로 수사될 때는 그냥 언론에 날 때는 막 기업형 조직 막 피해자만 30명, 40명, 50명인데 근데 실제로 기소되고 재판해서 최고 형량 나올 때쯤 되면 뭐가 되냐면 왜 이렇게 피해자가 없어?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와 재판에서 그 피해자와 액수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형량을 확정 못 하는 거예요. 최종 형량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10년 넘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리고 가석방도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왜 잘 되냐면은 돈이 있고 변호사 잘 쓰니까 교도관들한테 잘하고 생활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모범수가 되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사기꾼이 무슨 모범수예요. 사기꾼들 계속 사기꾼이지. 그러니까 계속 가석방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거를 경찰이나 수사하는 입장에서 뭐가 되냐면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쫓아다니면서 증거를 찾고 막 그래야 되는데 차라리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하는 거죠. 그 사기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거 얘기해 줄 테니까 요건 좀" 이렇게 얘기는 대놓고 하지 않지만 뭔지 선수끼리 뻔해요. 그러니까 깎이고 빼고 막 하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전문적인 수사 기법을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해요. 그냥 대충 진술 중심으로 하고 주가 조작, 보이스피싱, 아까 말씀드린 종교 사기, 이 다 사기. 이게 다 사기범들이 같은 범죄자 놈들이 처음엔 요거 했다가 이쪽으로 전종했다가 또 전종했다. 이게 일종의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지금 중앙일보라든가 하는 유력한 신문에 진짜 사기꾼들은 바깥에 사기 연구소가 있다. 그래서 사기 기법을 계속 개발해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거 잡힐 것 같으면 바지 사장 내서서 얘한테 처벌받고 수익은 떼고 이게 지금 한국의 사기 현실이에요. 못 쫓아갑니다. 수사기관이. 전문적으로 해도 힘든데 우리나라는 사기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뭐 어제 그저께 어떤 경찰서 단위마다 전문 사기 추적 팀을 뭐 두세 명씩 두겠다는 게 엊그제 나온 뉴스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기 피해자들이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이거 해도 못한다고 하거나 해도 잡아만 두고 못 안 하고 그러니까 참 힘들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사기가. 사형제도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형제도를 부활하면은 대한민국의 무역 타격이 커요. 사형을 그냥 못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사형제도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요. 인권 지수에 따라서 무역 관련된 부분에 차등을 줍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말이야 쉽죠. 정치인들이 뭐 사형제 홍준표 같은 사람들이나 많은 보수 쪽에 있는 정치인들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사형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되도 않는 소리입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무역에서 거부되는 몇십억 달러 당신 책임질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미국쯤이나 일본쯤 되면은 일본은 지금도 매년 두세 명씩 사형시켜요. 일본은 강하죠. 우리가 사형시키는데 무슨 상관 우리가 무역 우리하고 무역 안 해? 말어. 미국 안 해? 말어. 미국은 뭐 주마다 하니까 다르지만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나라에서 이렇게 현실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죽이고 싶죠. 그런데 그거는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거에서 범죄자 죽이려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무역 그것 때문에 굶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그게 현실적인 문제고 또 하나는 문제는 인제 사형에 대한 문제는 사법의 투명성과 연결이 됩니다. 수사 사법에. 그러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짜 범인이 맞아?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담보할 수가 있어? 아니야. 우리는 그래도 그 수사 사법이 깨끗하고 절차적으로 과정이 투명해. 그리고 수사 기록을 뭐 속이거나 아니면 수사가 뭐 이거 없어라고 자신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검사들에 대한 뭐 검사들이 뭐 뭘 했다는 둥, 뭐 판사들이 엉망이라는 둥, 뭐 경찰 수사가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때에 저 살인범을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사형제가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그 범죄가 줄어들 것이냐. 물론 공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걸 통해서 응보 효과를 통해서 분명히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그 한두를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그럴 걸로 교정 교화 시설을 더 많이 하거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교정 수용 인원이 6만 수용돼 있는 6만 정도 됩니다. 5만 4천에서 지금 좀 늘어갔고 6만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구치소 교도소는 포화 상태입니다. 법정으로도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러면 교정 교화라는 건 아예 포기한 거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실제로 그만큼을 교도소인 범죄자 중에 실제로 그 교도소에 갈 사람이 맞아? 예를 들면 사실은 교도소 안 보내고 다른 방식으로 교정 교화가 돼도 되는 사람이 얼마 비율이고
실제로 이 범죄자는 안 돼. 이건 악질이기 때문에 꼭 이 구분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석방 같은 경우도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쉽게 너무 가석방돼서 나와서 또 살인하고 강간하고 이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럼 가석방 시스템은 왜 이렇게 엉망이야? 그러니까 사형제 말고도 봐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급한 게 더 많아요. 그 소년범들은 어떻게 할까? 차라리 소년범들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소년범에 대한 촉법소년에 대한 그 대안도 하지 못하면서 보여주기식으로 "우린 사형합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시급하고 더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그냥 면피용으로 사용하는 특히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말장난은 전 그 말장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제 사형제를 저도 사법만 투명하다고 하면 사형제는 또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투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거를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나 영국 같은 경우도 그 오래된 것도 지금 다시 무죄 받고 나온 사람 많아요.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DNA 기법이 없을 때 막 강요 자백해서 그 나와 갖고 50년 만에 영국에선 그 무죄 받고 나온 사람이 지난달에 나온 사람이 있고 미국은 주마다 또 그런 프로젝트 따로 있어요. 다시 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거. 그런 나라도 그런데 우리나라가 글쎄 그거는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게 정치적인 언술이죠. 현재 한국 형량 제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는 가중주의보단 합산주의로 가야 되는 게 맞고 합산주의로 해야지 최소한. 합산주의로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유무죄 판단과 형량 판단을 나눠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판사가 이렇게 하지. 이런 판결은 보셨을 거예요. 범죄자가 너무 수법이 잔인하고 막 뭐 합니다. 아주 그냥 그러는데 단 반성했고 술을 마셨고 공탁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는 뭐 징역 10년. 실제로 되게 앞에는 되게 이 죽일 놈이라고 해 놓고 뒤에는 단 피해자가 반성했고 자백했고 반성했고 뭐 아니 범죄자들이 다 인정을 하지 거기까지 왔으면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백했고 반성은 "반성합니다."라고 하면 되지. 반성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피해자한테 해야 되지. 판사한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무죄와 형량 판단을 엘리트 판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분을 해야 된다. 유무죄 판단? 글쎄. 그럼 전문성 있는 감정인에 의해서 판단해 갖고 그걸 인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판사가 재판장만 하면 전 좋겠어요. 근데 그걸 또 판사들은 싫어하니까 최소한 이것을 적절한 전문적으로 나눠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형사 재판의 재판관의 전문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판사들은 돌아요. 민사 같다 이게 돌아요. 그래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은 판사들이 종신제가 있고 뭐 이렇게 전문 판사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전문적으로 하면은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리고 명확하게 물적 증거 중심으로 재판을 그게 있어요. 유무죄 판단과 형량 판단은 그다음에 또 다른 요소를 해 갖고 그 형량 판단하는 사람을 또 다르게 두거나 아니면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무죄 형량 판단을 한 사람이 다 해 버리니까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초인간 분명히 나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형량이 왜 이 모양이에요? 그게 바로 그 문제 때문이 그런 겁니다. 그 문제를 변호사 업계라든가 아니면은 검찰이나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다 알아요. 다 알면서도 얘기 한마디 안 하잖아요, 지금. 그건 뭐냐면 자기들도 개업을 해야 되고 자기들도 그걸로 이해를 관계가 아직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변호사들이나 검사 판사 출신들의 정치인들의 입김이 얼마나 세요. 사법과 일정 정도 독립돼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검사 출신도 대통령을 내, 변호사 출신이 대통령이야. 소위 너무 그건 저만 얘기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 얘기죠. 사법 과잉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거는 수단이지. 사법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단 그러니까 전시된 거예요. 다른 영역의 사람, 다른 전문가들 많아요. 과학수사 전문가도 있고 아니면 사회 운동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인권 운동한 사람도 있고 종교인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형량 판단을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유무죄 판단은 또 거기에 있던 또 전문가들, 판사들이 다 하려고 해요. 그 사람들은 법 전문가지 과학 전문가가 아니고 교정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걸 우린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뀌어야 되는데 이건 이해관계가 있어요. 변호사들이 추가라고 반대할 겁니다. 당연히. 이게 뭐 일단 못 넘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긴 얘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저를 몽상가라고
공상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원칙주의자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 이 범죄를 분석하고 아니면은 이거를 통해서 범죄 예방이라든가 사후책 얘기를 하면서 이거 하나의 맥락이거든요. 제가 뭐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가끔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모르는 놈이 얘기했다고 뭐 욕하지 마시고 그냥 오픈된 마음으로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